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시민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쇼 2030 위대한 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다 좋은데, 엑스포 다 좋은데 굳이 꼭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도시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즉 세계의 모든 문화라든지 경제 뭐 이런 것들 끌고 가는 게 도시가 될 거예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주제는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첫 탄소 중립 박람회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부산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부산 북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북항의 역사는 곧 부산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북항은요, 부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곳이기도 하죠. 이런 뜻깊은 곳에서 엑스포가 쫙 열린다.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장으로 데려다 주실 분을 다음 강연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마스터 플랜을 총괄하신 진양규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0 엑스포 박람회장의 총괄 설계를 맡은 진양계 교수입니다. MA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마스터 아키텍트의 약자이고요. 총괄 설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 전체의 골격을 잡고요. 세부 설계를 위한 상세한 설계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MA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을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는 사람, 마스터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것이 될 박람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말씀드리면 제1의 도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처가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때쯤이면 좀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제가 40년 가까이 깍듯이 모시고 살고 있는 제 집사람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부산이요. 자, 그러한 부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부산 북항입니다. 부산 북항은 한때 부산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항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항구 기능을 신항에 넘겨주고요. 방치된 채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항구들이요, 점차 방치되는 이러한 현상은 부산 북항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방치되는 옛날 항구들은 배후 지역과 같이 동반해서 낙후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요, 이렇게 버려지고 방치되는 옛 구항 지역들을 주거, 업무, 상업, 공원, 녹지 등이 어우러진 멋진 워터프런트 신도심으로 재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100여 개가 넘고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트라는 곳입니다. 함부르크는 120년 이상이나 유럽 최고의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도 마찬가지로요, 서해 북해 쪽에 신항이 생기면서 옛날 항구가 방치되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펜시트는 그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옛 구항 지역을 재개발한 사례가 되겠고요. 매우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평으로 시작을 해서 곧 2배인 60만 평까지 그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 거의 재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하펜시트는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서 함부르크를 급성장시키고요,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한 도심 재생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부르크 하펜시트로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요, 하펜시티뿐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스턴 도클랜드, 호주 멜번의 워터프런트 시티 등 같이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자, 우리 부산 북항은요, 하펜시티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스턴 도클랜드 못지않게 아름답고 더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멋진 워터프런트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그러한 부산의 새로운 결심, 즉 아시아 최고의 워터프런트 도시가 되겠다는 부산 북항의 결심에 확실한 힘을 실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당연히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조경, 건축, 도시 분야에서 실력이 정말 쟁쟁한 설계팀이 50여 명이 모여서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지금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부산 월드퍼 엑스포 부지는요, 총 100만 평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80만 평은 육지 면적이고요, 20만 평은 공유 수면 면적이 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땅이어서 부지 확보에는 전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의 설계 슬로건은 리얼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며 다시 되돌아보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엑스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엑스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자는 쪽으로 지금의 엑스포의 기조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희 마스터 플랜의 슬로건은 미래의 엑스포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를 한번 보시죠. 다소 건물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앉혀진 것은 아니고요. 저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감도에 적용된 기본적인 설계 컨셉은 바로 다공질 패턴입니다.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많은 구멍이 나 있는 형태를 다공질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다공질 패턴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세포 조직에서 발견되는 구성 체계입니다. 이 다공질 패턴에 의해서 박람회장의 전시 시설과 주요 시설들이 적절한 위치에 분산 배치됩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들 사이사이에 건강한 자연이 유기적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생동하며 생태적인 박람회장의 전체 모습이 완성됩니다. 다공질 패턴의 설계는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특한 설계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요. 바다라는 자연 경관과 엑스포라는 산업 경관을 조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 엑스포로 형성되는 공간은 단지 외국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부산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두 번째 설계 전략은 바로 생동하는 즐거운 수변공원 만들기입니다. 우리 부산 북항은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또 밀물과 썰물의 수익 간만의 차이도 적절해서 바다와 전시시설 사이에 무려 10km가 넘는 길이로 멋진 수변공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수변공원은 다양한 높이에서 사람들을 물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생태 마린 가든, 미모리얼 공원, 플로팅 파크 등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부는 자연 생태형으로 또 일부는 도시 수변형으로 사람들을 다양한 높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생태 마린 가든은 마치 갯벌처럼 밀물과 썰물의 변화하는 수위에 따라서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 다양한 높이의 데크와 테라스를 배치하고요. 데크와 테라스 사이에는 우리가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갈대 그리고 칠면초와 같은 염생 초지들을 정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따라서 데크와 테라스, 갈대, 염생 초지들이 물이 빠지고 들면서 다양하게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게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사람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메모리얼 공원입니다. 기존 항만시설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크레인 시설들은 높이가 30m 가까이 되죠. 멀리서도 눈에 띄고요. 식별성이 아주 높은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과거에 이 지역이 항만시설이었고 항만부두였다는 것을 공원을 찾는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꽤 그럴듯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기보다 공원의 주요한 모뉴멘트, 조형물 또는 조각물처럼 활용을 해서 공원에 깊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준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공원에 비해서 더 깊이가 있고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는 얘기거리가 있는 공원이 됩니다. 이게 소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박람회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시설들입니다. 엑스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시 시설, 전시 파빌리온들이 A형은 참가국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직접 만들고 내부 시설까지 완공하는 것이 A형이고요. B형과 C형은 주최국이 지어줍니다. 그나마 C형은 아주 내부 전시 시설까지 주최국이 지어줍니다. 재정이 좀 어려운 국가, 빈곤 국가를 위해서
주최국이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형 전시관들은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나라의 위상과 프라이드와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몸을 실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부지에 이제 그것을 완공을 시키는데, 따라서 정말 볼만한 것들은 이제 A형 국가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저 A형 전시관들이 멋지고 좋아도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A형 전시관들은 해당 국가가, 참여 국가가 철거해서 그 자재까지 전부 자기네 나라로 반출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주최국 쪽에서 A형 전시관들 중에서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 존치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영국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고 부산 엑스포를 빛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잘했어. 정말 괜찮은데? 제법이야. 우리 부산 엑스포를 빛냈어. 너희 그 국가관을 우리가 존치시키려고 해. 왜? 두고두고 기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가국인 영국 쪽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비용이 줄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가 길이길이 기념되는 중에 자기네 국가관이 같이 자리를 잡고 그 기념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A형 전시관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몇 개 국가관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존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 국가관이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핫펜시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부산 북항이 아시아 최고의 워터프론트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핫펜시티 이상으로 변모할 것인데, 그 자리에 지금 국가관들이 있던 자리에는 주거, 업무, 상업, 위락, 레저, 문화 등 멋진 워터프론트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시관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리는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몇 개 국가관을 존치시키고 싶으면은 그것들을 골라서 엑스포 현재 부지의 코너 부근이나 아니면 바다 위에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 위에 있는 부산 엑스포 미모리얼 팍이라는 정말 멋진 공간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부산 엑스포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엑스포의 그 역사와 스토리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경쟁 국가의 유치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현재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리야드는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수도 리야드의 교외 사막 지역에 무려 1조 달러, 1,300조입니다. 1조도 아니에요. 1,300조라는 돈을 들여서 네옴시티라는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부지를 그 네옴시티의 중앙부 약 600만 평방미터, 자, 우리 부산 북항보다 약 2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과거의 엑스포와 현재의 엑스포의 그 기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851년에 최초의 영국 런던의 엑스포나 그 다음에 1889년에 파리 에펠탑이 들어왔던 파리 엑스포의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기술의 과시에 이제 매달렸다면, 미래의 엑스포, 현재의 엑스포는 한정된 자원을 지키고 인류의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사우디의 리야드 프로젝트는 과거의 엑스포로 퇴행하고 있는 지금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것을 BI 회원국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오염되고 버려진 산업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부산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래 지향적인 엑스포의 취지랑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그렇게 진심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근교에 몇 군데에 나누어서 엑스포 유치를 계획 중인데 아마 그런 면에서 엑스포 유치에는 불리할 것 같고요. 아까 11월 28일에 우리가 그 투표를 한다고 우리 김지훈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되는 유치에 성공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표를 갖고 와서 유치 국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유치를 했고요. 월드컵도 유치를 한 나라 입장에서 아직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꼭 가져와야 하고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진양교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께서도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부산을 여러 번 오가셨을 것 같은데 그 고심 끝에 탄생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2년여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직접 부산 시민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우리 계획안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꼭 유치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이런 노력과 수고들이 지금 다 응축이 되고 응집이 되고 있는 자리고 이 부산 엑스포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옛날에는 북한이 그 무역 중심지로서 그 지역의 구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기능을 잃은 거였는데 질문이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엑스포가 끝났을 그 때 질문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북한 재개발은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지부진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큰 힘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 북항을 보세요. 항만 지역이 있었고 기존 항만 부지를 서빙하던 산업도로들이 3개, 4개 입체적으로 전부 바다와 땅의 사이에 지금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것들이 큰 우리한테 저해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북항이 아까 말한 핫펜시티처럼 제대로 재개발이 되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부산시의 재력 불가능해요. 민관 합동 방식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큰 모멘텀, 큰 동력원이 와야 돼요. 그게 우리 엑스포입니다. 엑스포가 오면요. 건설만 지금 6조에 파급 효과 60조예요. 그다음에 인허가도 전부 일괄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뉴욕, 보스턴의 빅딕처럼 고가도로가 다 안으로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인접 부지들이 바닷가 부지들이 바닷가까지 연결되는 정말 제대로 된 워터프론트 도시가 나오는 거죠. 2030년 엑스포에서 부산이 가진 특장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이 이 엑스포의 부지를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던 상업지역과 어떻게 연결돼서 다시 공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북항은 리야드나 로마가 갖고 있지 못한 바다, 특히 그 수위간만의 차이가,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3m 이내예요. 이거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부지, 즉 지금 북항에 지금 건물들이 놓여지는 그 지역이요. 이 지역들이 바다랑 만나는 이 강점, 이거는 다른 나라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게 완성된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거는요. 유치 제한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프리리미너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예비 마스터 플랜을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냐? 100만 평이란 땅에
179개국이 다 참여할 만큼 제대로 전시 공간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지원 시설들 여러 가지 행사 공간들이 나오는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수변 공원들이 또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테스트형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유치를 한 뒤에 걱정하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네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선정이 된 이후부터 이제 다시 또 굉장히 네. 바쁘게 뛰셔야겠네요, 교수님.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장을 살짝 이렇게 엿보고 온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30) 위대한 도전, 이제 마지막 강연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엑스포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왜 많은 도시 중에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을 오늘 마지막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게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쿵쾅쿵쾅 뛰시죠? 엑스포 유치될지 안 될지 아마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치 과정을 통해서 부산을 모르던 많은 세계의 시민들과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부산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 왔는지, 또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를 이 유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또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취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K컬처, K팝, K드라마, K 붙이면 요즘 다 장사가 될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하고 길게 보고 협력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나라가 없고,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위대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 산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자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는 나라구나,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 정말 길게 보아서 협력을 하면 정말 이 나라가 고마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은 발전도상국 하나하나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든 중남미에서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다,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는 게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길이고, 그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드는데 이 엑스포 유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원팀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행사죠, 그 엑스포 유치를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내는 것. 또 하나는 글로벌 허브 도시에 맞게끔 부산의 도약을 이루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금 유치 과정 통해서 많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을 몰랐던 나라, 부산을 몰랐던 지도자들이 부산을 알게 되었고, 제가 시장으로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 120개국 가까운 나라들을 방문하거나 그 나라들의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하거나 해서 제가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이 부산을 설명하고 엑스포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설득을 하는데, 부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취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 못지않게 또 하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국주의, 서울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국주의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도약이 막힙니다. 또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털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놓겠지만, 지방에서 올라간 그 많은 청년들이 원룸 생활, 오피스텔 생활, 직장 얻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지,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연을 합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좀 늦게 하다가 에이 그럼 나 혼자 편하게 살고 말지, 이런 인식들이 서울로부터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는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저출산이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그런 저출산을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하면 정말 재앙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의 효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일국주의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수도권 일국주의로 안 되고 수도권 한 바퀴로 돌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한 바퀴가 아니라 이제는 두 바퀴를 만들어야 된다. 두 바퀴로 가는 이 대한민국이 멀리 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두 바퀴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바로 부산과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산과 남부권이,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되지 못하고 부산이 서울 못지않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우리는 부산만 잘 먹고 잘 살자, 부산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전체를 새롭게 성장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한 축이 아니라 두 축, 두 바퀴로 돌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기제가 뭐냐? 그게 바로 엑스포 유치라고 저희는 보고 뛰어온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엑스포에 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부산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가덕도 신공항, 이게 그전에는 3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엑스포라는 목표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29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우리가 땡겨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계기가 주는 효과입니다. 엑스포라는 그 계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29년에
조기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밀어붙이고 또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하니까 29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라는 곳이 열릴 공간 어디죠? 바로 우리 북항. 이 북한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간이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수출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항만이 없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입국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항만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역사적인 장소를 새롭게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개발할 장소를 바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장소로 삼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북한 그 부지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갖고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맨날 원도심이 이 낙후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되면서 정말 홍콩과 싱가포르 못지않은 새로운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새롭게 탄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엑스포를 걸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비전이 되었고 꿈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어떤 우리의 여망을 반영하듯이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첸이라고 세계적인 평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스마트 도시 지수 평가를 해요. 한 180여 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3년 전에 저희가 65위였습니다. 65위. 전 세계. 지금 금년에 발표된 그 조사에서 저희 부산이 19위를 했어요. 왜 19위를 했겠습니까? 저희가 지표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이 우리보다 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에 그 지표 받아봤을 때 에이 그래도 부산이 어떻게 서울보다 높은 평가를 좀 받아? 좀 쑥스럽구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평가 지표들을 보니까 물론 서울이 앞선 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평가를 더 많이 받았냐? 미래의 잠재력,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얹혀놓으면 금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팬데믹 이후에 방문해야 될 25곳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곳 중에 부산이 아시아 대도시로 유일하게 꼽혔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런 하이엔드 컨텐츠를 다 갖추지 않았는데도 부산이 그만큼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부산에 오면 아름답고 대도시의 이런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여기가 굉장히 많구나. 부산이 이미 국제 컨퍼런스 도시로서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마이스 산업을 비롯해서 여기 와서 많이 회의하도록 하고 전시하도록 하고 여기 와서 많은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또 여기 와서 꼭 보지 않고 가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년 1월부터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 내년 1월부터 30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오페라 하우스와 국제 콘서트홀이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공연을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정명훈 마에스트로를 예술 감독으로 모신 겁니다. 또 여기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콘텐츠들이 쌓이면 부산을 안 오고는 못 배기는 도시로 저는 만들 생각입니다. 엑스포 유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기에 완전히 날개를 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이 그냥 메가 이벤트 하나 여기에 유치하는 게 아니다. 메가 이벤트 하나 유치하는 걸로 그냥 여기서 행사하고 남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산을 확 들었다가 한번 바꾸는 그런 계기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해주셔야 될 일은 온 힘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성이 모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난번 실사단이 왔을 때 온 시민들이 나서서 그 진심으로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는 그 열정을 보여주니까 그 실사단이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 모든 것을 갖췄다. 부산 has everything to take 2030 World Expo. 이게 실사단장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게. 우리는 모든 걸 갖췄고 그 모든 걸 갖추는 저변에 우리 시민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11월 28일 날 반드시 부산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파리 하늘에 날리기를 제가 기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성을 모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현재. 네, 뭐 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데 정말 이제 개최지 결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늘 한편으로는 고맙고요. 모든 분들한테 하여튼 이게 엑스포를 제가 시장 될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싸늘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정말 해볼 만한 데까지 왔고 무엇보다도 이 유치 과정 자체에서 대한민국이나 부산이 얻은 게 참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약간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쭤볼래요. 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가능성 몇 %로 보시나요? 제 마음에는 100%죠. 저희도 그렇죠. 저희는 넘어섰죠. 적어도 오늘 정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지금 200% 끌어오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강연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셨지만 누구보다도 충직하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 지금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 부기. 부기가 질문이 있다고요? 시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엑스포 위에서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엑스포 유치가 되면은 그 펭수 선배님이나 뽀로로 그 아기상어 그분들처럼 세계적인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더 유명해질 수 있는지. 이미 부기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외국 손님들 만나거나 또 방문하거나 이러면 늘 선물로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우리 북입니다. 근데 얘가 좀 말을 좀 안 들어서 그런데 굉장히 이쁘고 부산 갈매기를 상징하는 부산의 마스코트인데 온 부산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야. 사랑합니다. 많이 잘 쓸게요. 너무 귀여운 질문 들었어요. 자, 부기의 질문에 이어서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부산에는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없어서 혹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부산에도 대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을까요? 엑스포의 부가가치를 한 61조로 보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대략 잡아도 한 5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부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3년 전보다 지금 기업 투자 유치액이 16배 금년에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산에 이제는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투자해야 되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고요. 전력형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수소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바이오나 데이터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 쪽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창업 벤처기업 쪽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시장님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부산 시민 여러분께 미리 좀 여쭤봤어요.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그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서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은 뭐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엑스포 개최 후에 남은 시설물이나 부지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엑스포가 부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보다 이 우리가 하는 엑스포는 질적으로 다른 엑스포고요. 그걸 등록 엑스포라 하는데 엑스포 올림픽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리가 이제 본 행사로서의 등록 엑스포는 대한민국이 처음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규모나 역사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엑스포 시설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이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을 다 갖고 있어서 그 가운데 영구 보존해야 될 건물 외에는 그 지역 엑스포가 열린 공간은 아마 그 부산의 그 명소로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있고 구현이 될 것입니다. 또 처음에 뭐였죠? 질문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비교했을 사우디아라비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평가위원들이 있어갖고 평가위원들 점수로만 엑스포 유치 개최지가 결정된다면 당연히 부산이 됩니다. 우선 부산이 날씨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훨씬 개방적이고 엑스포가 열리는 부지도 저희가 도심 한가운데 그야말로 최고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게 엑스포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몸소 실질적으로 보여온 나라이고, 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이고, 또 전 세계 180개국 BI 회원국 가운데 발전도상국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 발전도상국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가장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 사우디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죠. 그 가운데서도 부산이죠. 네. 물론 이제 투표로 결정이 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부산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축하를 하는 자리를 시장님과 꼭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엑스포 개최만 되면 뭐 저희 축하 자리를 뭐 한 달 내내 해야죠. 맞아요. 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을 다해 뛰어주실 것이고 또 개최 선정 이후에도 또 더 바빠지실 우리 박형준 시장님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결정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정말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을 보면서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모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에너지가 모아지고 전달이 돼서 꼭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지와 응원 계속 보내주실 거죠? 네. 자, 2030 위대한 도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